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총기법 위반 혐의 3가지 모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량은 최대 25년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사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대선 격전지인 네바다주에서는 지금 상하원 예비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식 지지한 육군 출신 샘 브라운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무게가 쏠려 있습니다. 그가 예비선거와 본선거를 통과하면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개신교 복음주의 대표격인 남침례교 컨벤션이 오늘과 내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립니다. 여자 목사를 허용할지 인공수정을 허용할지 등이 이슈입니다. 남침례교와 약간 차이가 있는 침례교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교회에서는 지난주 사상 처음으로 여자가 목사가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채 생명을 보호한다는 식으로 낙태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무엘 얼리또 연방 대법관과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데 연방 대법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미국이 제안한 3단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휴전안을 유엔이 지지했고 하마스 지도부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 조지아 북부에서 최근 지진이 자주 발생하자 주민들이 걱정합니다. 전문가들은 조지아주에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말합니다. 뉴욕타임스가 한인마켓, H마트와 농심라면을 부각시키면서 아시안마켓이 미국인의 입맛을 바꿔놓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애플이 오픈 AI를 장착하고 여러 기능을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식시장 반응은 차갑습니다. 일리노이주의 매미떼를 매미입니다. 곤충. 월스트리트저널이 일면에 보도했습니다. 일면에 보도할 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가장 큰 뉴스는 사실은 어제부터 시작됐던 배심원 판결이 예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헌터 바이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이 3가지 총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델라웨어의 배심원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델라웨어는 바이든 대통령의 제2의 고향이었고 바이든 대통령이 수십 년 동안 연방 상원 의원을 할 때 지역구였습니다. 지금도 주말마다 델라웨어, 윌밍턴 등에 있는 집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쉽니다. 당연히 헌터 바이든도 그곳에서 자라고 그것이 고향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향의 배심원들이 12명이 만장일치로 총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3개 혐의 가운데 2개는 이제 총기를 2018년도에 리볼버를 살 때 본인이 이제 마약의 중독 상태가 아니었다. 이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서명을 할 그 당시에 그리고 검찰 측에서는 아니다. 중독 상태였다 했고 배심원들은 중독 상태였다는 것을 확인을 한 그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서류에 나는 중독 아니다라는 그 차이에는 해석의 차이는 있습니다. 변호팀과 검사팀에 거기에 이제 체크를 했다는 그 2가지 각각 최대 형량이 10년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총을 그렇게 해서 구입한 총을 10하루 동안 갖고 있었다는 것 3가지에 대해서 모두 이것은 이제 3번째는 5년 징역형입니다. 최대 형량이 이렇게 형량을 25년 징역형을 판결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판결이 나오고 나서 몇 분 뒤에 이제 질 바이든 여사가 법원에 도착을 했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이제 전부 법원을 떠났는데 그러면 과연 그 현직 대통령의 아들인데 이게 이제 뭐 선고 공판은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판결이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항소도 할 테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대통령이 자신의 그 사랑하는 아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케이스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게 미국에서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만약에 마약 밀매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한 범죄에 사용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총을 살 때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최대 10년 징역형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전문가들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미 헌터 바이든의 이 재판은 정치적으로 너무 얽혀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제 조금 있으면 본인의 어떠한 의견을 내놓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돼서 25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지만 25년 징역형을 내릴 리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얼마 전에 34개 혐의에 대해서 뉴욕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이라든가 지금까지 전과 기록이 없다는 점이라든가 비폭력이라든가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징역형을 내릴 리가 없다고 전문가들이 보는 것과 거의 이제 비슷한 그런 케이스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을까? 물론 징역형을 받는다 할지라도 최대 형량 뭐 10개월 이렇게 받는 것은 아니고 몇 개월 정도가 아닐까. 현재는 그렇게 예상들을 합니다. 54살의 대통령의 아들, 54살이지만 언제나 그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잖아요. 아들이고, 이 아들은 모두 그 무죄를 주장을 했었고, 이게 이제 그 아버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아버지는 대통령이 사면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도 프랑스에서도 내 아들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유죄 판결을 넘어서 판결까지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서명하지 않는다. 물론 내가 대통령이지만 동시에 아빠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아들을 사면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꽉 잡고 법정을 나가고 있네요. 그리고 늘 그 가까이에서 그 남편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런 와이프는 오늘은 선글라스를 보통 이제 선글라스 끼는데 안 쓰고 법정을 떠나고 있고 의외로 이 질 바이든 여사는 그것이 연출일 수도 있고 또 그 같은 마음가짐일 수도 있겠지만 사진이 많은 것을 말해주잖아요. 오늘 그 올리브 색깔 연한 그 중간색 옷을 입고 그리고는 그냥 너무 강하지도 않은 덤덤하지만 어떤 그 결심이 있는 것 같은 뭐 엄마의 모습 2살 때부터 54살 된 아들을 그 아들이 2살 때 사고로 엄마를 잃고 그때부터 키웠으니까 이건 친엄마보다도 더한 그 모정이 있는 관계겠죠. 그래서 이제 아주 앞을 보고 너무 강하지 않게 단단한 모습으로 나가는데 그때 이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고 3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 바이든은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좋아라 하고 깔깔거리고 웃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역시 연출이겠죠. 어느 정도의 마음가짐은 있지만 어쨌든 2018년도에 권총을 살 때 코케인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고 거짓말을 한 혐의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검찰은 이번에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굉장히 그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기자들이 지금 전부 뭐 여러 가지 취재를 하느라고 너무 바쁘고 전문가들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과연 대통령의 아들이 감옥에 가는가 하는 것인데 지금 최대 형벌이 그 한 케이스당 최대가 10년, 10년, 5년인데 어느 교수의 말을 인용을 할까요? 어떤 그 교수가 BBC 방송과 인터뷰를 한 것을 보니까 이 같은 혐의로 5년 징역형을 받은 사람을 보기는 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연방수사국 FBI가 딱 주시하고 있었던 사람, 또 다른 엄청나게 심한 그 범죄를 저질렀었던 그런 총기 밀매범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헌터 바이든이 이 같은 그 혐의로 감옥에 갈 그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모든 확률은 지금으로서 50%대 50%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보호 관찰 선고를 받을 수도 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좀 상황 나오면서 이 헌터 바이든 판결 다 읽어내린 그 뒤에 별다른 감정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와이프와 조용히 이제 키스하고 포옹하고 밖으로 나갔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도 헌터 바이든의 이 같은 그 혐의로
이제 최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BBC 방송의 앤서니 주처 그 미국 특파원입니다. 이분은 마약 사용에 대해서 총을 살 때 내가 사용하지 않았었다고 거짓말을 한 헌터 바이든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어떤 그 바이든 대통령의 캠페인 방향이 바꾼다던가 미국 사람들의 투표 방식을 바꾼다던가 이런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말 뭐 34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약간의 그 차이가 있는데 트럼프는 본인이고 헌터 바이든은 본인이 아니라서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제 특별하게 그럴 것 같지는 않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이것보다도 어찌 보면 더 길고 복잡할 수도 있는 세금을 4년 동안 의도적으로 내지 않았다. 세금을 내지 않는 동안 본인은 화려한 생활을 했다 하는 여기에 대한 그 재판이 9월 달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재판은 선거 끝날 때까지 재판 자체도 끝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리하여 그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가지 지금 너무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다가 트럼프와의 전쟁에다가 이제 아들 문제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너무 그 힘든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검사는 이번에 변호사가 그 총기를 살 때 당시는 마약 중독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검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아니 헌터 바이든이 마약 중독자가 아니라는 그런 그 당시에 마약 중독자가 아니었다. 이 같은 주장을 하면은 누구도 마약 중독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총기 양식에 적을 때 그 당시에 내가 지금 총을 사는 지금 right now 마약을 지금 했느냐 이것이냐 아니냐로 착각을 했다. 뭐 이런 뭐 비슷한 변호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검사가 반박을 하기를 아니 그걸 몰라 헌터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예일 대학교를 나온 사람 예일 법대 나왔거든요.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역사학 공부를 하고 예일 법대 조지타운에서 법대 공부하다가 예일 법대로 이 편입을 했습니다. 예일 법대 나온 사람이 그 양식의 의미도 읽지 못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고 배심원들은 이제 거기에 이제 동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 보 바이든이라는 형이 2015년도에 숨지고 딸이 증언한 것처럼 형이 숨지고 난 뒤에 아빠가 더 심해졌다.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마약 중독 같은 것이 이렇게 나옴이라는 딸이 증언을 했음에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 어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보도한 것처럼 새로운 그 와이프가 이 모든 더러운 스토리들이 나와도 그의 곁을 지킨 것도 배심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했는데 얼마큼 영향을 줬는지 주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마약 중독 같은 것도 이 바이든 그 대통령 주변 가족들은 지금까지 제가 이 내용을 뭐 자주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2살 때 엄마 교통사고가 나서 잃어버렸고 형이 1살 위더군요. 1살 위고 했는데 그 당시에 형은 막 뼈가 여기저기가 부러져 있었고 이 동생인 헌터 바이든은 뇌 손상을 입었답니다. 당시에 뭐 다른 여러 부상도 있었지만 병원에 2살짜리 아이가 몇 개월이나 있었어야지만 됐고 골절상은 뭐 너무 당연한 거고요. 자동차로 인해서 엄마가 숨졌고 그리고 여동생이 숨졌기 때문에 여동생은 2살보다도 더 어린 나이였겠죠. 해서 형과 너무 가까웠었다는 거죠. 그렇게 2살, 3살이 사고에서 가족 전체 아빠 빼고 아빠는 그때 막 연방 상원의원 당선되고 이랬을 때였거든요. 그 아주 초기에 아직 의정 활동을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하고 아이들 돌볼까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하게 됐던 그런 스토리인데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이제 뭐 뇌 손상 이런 것이 이번에 그 법원에서 많이 채택되고 하진 않았지만 그런 일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터 바이든 오늘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 바이든 딸 이름이 나옴이잖아요. 그게 여동생 이름입니다. 본인이 아직 인식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같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잃어버린 엄마와 함께 저 세상으로 먼저 간 그 여동생의 이름이 나옴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딸도 이름도 나옴이라고 했었던 지금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응이 아직 나오기는 조금 이르거든요. 판결이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제가 이 헌터 바이든의 판결이 발표되지 않았다면 이 내용을 먼저 전해드렸을 겁니다. 네바다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격전지죠. 네바다주도. 오늘 이제 뭐 대통령 예비선거 아니라 상하원 예비선거가 치러지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지지한 육군 출신 샘 브라운 후보 2022년도에도 나왔다가 떨어졌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트럼프의 지지가. 왜냐하면 하도 공화당에서 예비선거 많이 나왔거든요. 만지작 거리다가 일요일에 그것도 조금 미적지근한 공식 지지 비슷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이 사람이 이기면 11월 달에 지금 현재 그 의석은 민주당 의석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초선이기 때문에 이 초선 의원을 제키 브라운이라는 여성 상원 의원이죠. 이기면은 이게 이제 제일 상원이 뒤집힐 수 있는 넘버 원 지역이 네바다입니다. 여기서 이 샘 브라운이라는 육군 출신, 여러분들께서 텔레비전 가끔 보시면은 얼굴에 굉장히 상처가 많아서 수술도 많이 받았겠구나 이렇게 짐작이 되는 얼굴이 있으셨다면 샘 브라운 후보입니다. 그 샘 브라운 후보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판에 지지를 해서 당선이 되는가, 이것도 중요하고, 이 사람이 당선되면은 초선 의원이니까 아무래도 좀 상대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그게 공화당의 상원 의석 확보까지 이어지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바다 다음으로는 뭐 미시건이라든가 애리조나,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웨스트 버지니아도 위험하고, 민주당이 조 맨슨이 나갔기 때문에, 민주당 재선에 안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오하이오, 몬타나 이런 데인데 넘버 원 순위가 네바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군다나 이 샘 브라운이라는 후보는 퍼플 훈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한창일 때 그때 길거리 폭탄 사건이 엄청 많았죠. 그때의 거리 폭탄으로 얼굴에, 지금 얼굴을 보면은 너무너무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도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 복무했었던 이걸 굉장한 그 의제로 삼고 있는 그 사람이거든요. 리더십도 나는 군에서 배웠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기독교 신앙으로 극복을 했다. 이 어려움을 이렇게 얘기하는 샘 브라운이 오늘 그 네바다주의 공화당 상원 예비선거에서 승리하느냐, 이게 굉장히 주목이 되고요. 바이든 대통령 나오네요. 나는 내 아들 옆에 있겠다는 뭐 짧은 성명 같은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네바다주에서 공화당에게 다수당을 줄 수 있는 기회에 대한 기대를 사람들이 품게 하는 샘 브라운 상원 후보도 기독교를 굉장히 강조하죠. 기독교 신앙으로 극복을 했다. 오늘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개신교인 남침례교회 컨벤션이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애나주에 이곳에서 이틀 동안 열리는데 4만 5천 명 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메신저라고 부르더군요. 남침례교회에서는 여자 목사를 허용할지 이미 안 해요. 안 하는데 이걸 남침례교회 어떤 특별한 무슨 뭐 예를 들어 미국 같으면 국가로 보면 헌장 같은 이런 곳에 더 박아놓겠다. 여자는 절대 안 돼. 그리고 인공수정을 비난할지 여기에 대해서도, 낙태는 당연히 남침례교가 가장 큰 복음주의 그룹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낙태는 모든 근친상간도 반대라는 입장인데, 인공지능도 이걸 뭐 어떻게 이거 뭐 불임 치료를 하는 여기에 이걸 허용을 해야지 되는가, 이것도 더 강하게 반대하는 것이 들어갈지 수요일에 이제 투표를 합니다. 오직 남자만이 목사가 된다 해서 세를백 교회가 뭐 여자 부목사도 놓고 막 여자 목사들도 와서 막 설교하고 하잖아요. 쫓겨났잖아요. 남침례교에서 그 신도가 많은 세를백 교회도 릭 워렌 목사에 쫓겨났고, 미국에서 한 1,300만 명 신도가 있답니다. 미국 복음주의의 아주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남침례 교단이 정치에 너무 깊이 지금 관여를 하고 있죠. 보세요. 낙태, 뭐 인공수정, 뭐 이런 모든, 최근에 신도수 많이 줄어듭니다. 이런 문제도 있지만 뭐 성학대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아주 그 단단한 이 복음주의자잖아요. 오늘 연설을 하고 임원도 선출하고 낙태 문제 뭐 이런 것도 얘기하면서 여성 목사 거부 더 단단하게 조여놓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그런 그룹을 엄청나게 이제 비난하는 그 같은 성명 같은 것도 채택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남침례 교회가 낙태 그로 인한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입장, 이런 것이 있는데, 어제 보수 크리스천 연합체인 덴버리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덴버리 연구소, 여기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녹음을 해서 한 2분짜리를 줬는데
나는 무고한 생명을 보호한다. 이 보수적인 크리스찬 연합체 하면 낙태 딱 떠오르시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민주당에 투표하지 않아야 된다. 종교에 대해서 뭐 떨떠름해하는 민주당에 투표하면 안 되고, 특히 여러분의 종교, 아주 그 복음주의,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덴버리 연구소도 모든 낙태를 금지하기를 원합니다. 낙태를 아주 뭐 뿌리 뽑겠다.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뿌리 뽑겠다 했는데 낙태를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낙태라는 어버션이라는 얘기는 피하는 거죠. 그게 인기 없는 그 어떠한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없는 이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낙태라는 말은 피하면서 크리스찬 그룹에서 낙태를 뿌리 뽑겠답니다. 낙태를 말하지 않으면서 낙태를 뿌리 뽑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침례교하고 침례교하고 조금 다르죠. 뭐 이 침례교는 영국에서 이제 시작된 그 기독교 뭐 이런 영국 개신교의 분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 그리고 이제 좀 모든 일들을 좀 자율적으로 한다던가 여성의 역할을 좀 강조한다던가 하면은, 침례교는 미국에서 노예제도 그 폐지를 놓고 이거 절대로 안 돼 이러면서 이제 남침례교가 침례교에서 분리가 됐습니다. 지금은 더 커져 버렸지만 약간 그 켈빈주의적이고, 그리고 이 침례교회가 자율적인 것을 하면은 남침례교회는 더 이렇게 협력하고 강제성 같은 것도 지도부에서 부과를 하고 선교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남침례교가 그렇게 보수적으로 가고 절대로 여자 목사 안 대하는 걸 또다시 오늘 확인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6월 2일 지난번에 일요일에 지금 그 지미 카러 전 대통령 39대 미국의 대통령이 와이프를 먼저 떠나보내고 지금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지미 카러 전 대통령을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여자 목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목사가 첫 번째 설교를 한 날이 바로 며칠 전입니다. 그 그래서 애슐리 구타스 목사군요. 애슐리 구타스 목사이고 원래 애틀란타에서 부목사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라난타 그 바프티스트 처치가 이 지미 카러 전 대통령이 선데이 스쿨에 쭉 가서 일을 했었던 곳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침례교와 남침례교가 다르고, 전에는 이 교회 목사가 2021년까지인가 흑인 목사였습니다. 그 흑인 목사도 이 교회에서 최초의 흑인 목사였습니다. 아무튼 미국 대통령도 어쨌든 대통령의 아들도 아주 드물게 다른 사람으로서는 기소되지도 않고 체포되지도 않는 케이스로 최고 형량 25년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 이 미국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제일 우뚝 서는 것은 보수주의 물결이다. 이 남침례교를 포함을 한 복음주의 이런 곳에서 그게 정치까지 아직 깊이 뿌리 박혀 있다. 이런 내용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미국 신문에 공통적인 두 가지의 탑 뉴스는, 하나는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안이고, 또 하나는 이래서 신문이 방송을 못 따라간다니까요. 속도 면에서는 헌터 바이든 그 판결, 유죄 판결 심의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오죽하면 질 바이든 여사가 몇 분 늦게 도착한 것이 법원에, 그게 이제 이 판결이 나오고 나서 도착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판결이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모르고 이 정도면 아주 넉넉한 시간이다 하고 갔는데 이미 판결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신문들이 전부 커버했지만 다 읽을 필요가 별로 없는 그런 내용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지지를 한 그 미국, 정확하게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 열흘 전에 제안을 한 이스라엘 하마스 그 휴전안, 이걸 조금 말씀드리고요. 이건 이제 그냥 들어야지 될 뉴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각 신문의 일면에서 제가 두 가지를 전해드리겠는데, 하나는요 지역적인 특성인 것이기도 하고 미국의 특성인 것이기도 하고, 어제 로스앤젤레스에서 잦은 지진이 많은데 이게 비권이 오는가 하는 것을 전해드렸는데, 조지아주 주민들이 걱정을 하신다고 하고요. 보니까 한인분들도 많이 살고 계시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왜 월스트리트저널이 뭐 오늘 무슨 뭐 여러 중요한 게 많은데 일면에 일리노이주에 매미를 실었을까요? 얼마 전에 제가 매미 요리하는 한국 요리사를 잠깐 언급해드리기는 했는데, 자, 그런 내용 뒤에 전해드립니다. 우선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이 문제는요. 아주 중요한 매체들이 다 맨 앞에 실은 것 당연하고요. 3단계입니다. 간단히 아주 길죠? 뭐 써 있는 거 보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지금 미국이 제안을 했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도 오케이 승인을 했는데 안전보장 이사회는 15개국인데 러시아만 반대했습니다. 안전보장 이사회도 요즘에 굉장히 분열됐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좀 단합된 그런 결과인데 첫 번째 단계가 인질과 포로를 교환한다. 두 번째 단계는 그리고 휴전한다. 세 번째가 가자를 재건한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제 특히 이 하마스가 굉장히 강조를 했었던 그런 부분이고 결국 하마스 지도부는 받아들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앤토니 블링컨 미국의 국무장관이 본인도 주이시고요. 8번째나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이스라엘을 방문한 겁니다. 이거 받아들이세요. 네탄야후에게도 주변 사람에게도 얘기를 했고 또 이집트 대통령도 만나서 하마스 받아들이라고 압박해달라 했고 하마스는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게 분열됐어요. 며칠 전에 사임을 한 네탄야후의 전쟁 이런 운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사임을 한 베니 간츠 전 전쟁 장관은 이걸 오케이 했지만 우파에서는 집단 자살이야. 우리 하마스 끝까지 해야지 돼 하면서 반대를 했거든요. 이스라엘은 뭐 싸우면서 휴전하겠다는 거예요. 하마스는 영구한 휴전을 원하고 그럼 한쪽이 영구한 휴전을 원하고 한쪽은 싸우면서 휴전한다고 하면 이거 도달하기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싸우면서 어떻게 휴전을 합니까? 휴전을 하기 전에 열심히 싸워서 휴전을 할 때 좋은 입지를 가져놓고 휴전을 한다. 이건 말이 되지만 계속 싸우면서 휴전하재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는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또 하나 보도한 것이 크게 어떻게 이번에 인질 4명을 구출하면서 27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숨졌는가 살해됐는가 이 인질들이 뭐 땅굴 이런 데 숨겨놨던 게 아니라 인질들을 하마스 멤버의 집에 있었답니다. 민간 가옥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하마스가 뭐 민간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하고 뭐 구출하고 뭐 트럭으로 이동하고 뭐 이러고 할 때 하마스가 딱 그 트럭이 인질들이 타고 있는데 트럭이 포위가 됐답니다. 포위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그 주변을 공습하라. 이래서 사상자가 많이 나온 겁니다. 시장 가다가 뭐 동생 쫓아가다가 이렇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인질 4명 구하면서 270명 이상이 숨졌고 700명 이상이 부상을 한 이거 전쟁법 위반이라고 세계에서 난리가 났어요.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만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하고 두 손 모아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죠. 4명 대 270명 플러스 700명. 이게 전쟁법 위반으로 보는 국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말하지 않고 있는 그런 국가로도.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거 뭐라고 하나요? 벤자민 네탄야후가 그동안 수없이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렸던 것처럼 본인 편 챙기기, 본인 지지자들 지지 계속 받기, 뭐 개인적인 뭐 이해관계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뉴스였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따로 눈여겨 조금 볼 수 있는 것은 몬타나주의 얘기인데 이건 몬타나주에는 한국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몬타나주가 자살률이 너무 높아서 그거 이제 또 총기와 관련된 거잖아요. 총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살해하기도 하지만 자살할 때 가장 많이 쓰여지는 무기입니다. 그걸 막 장전시킨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냈는데 저는 시간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2가지만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 당연히 워싱턴 포스트는 여러 가지 이 이스라엘 문제 이런 얘기들 많이 전했지만 볼티모어가 있잖아요. 볼티모어 항구 어제 말씀드렸죠. 완전히 이제 6월 며칠로 날짜가 정해져서 오픈한다는 그런 내용을 전했고 그에 비해서 시카고 트리뷴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일리노이주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의원이었고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나서 그곳에 대통령 기념관을 짓잖아요. 이제 뭐 거의 건물이 다 뭐 어떤 구조 같은 것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도 인부들이 입는 그 조끼 있죠. 형광 조끼, 라임 색깔의 그 조끼 입고 웃고 있고 인부들과 똑같이 모자 쓰고 조끼 입고 뭐 진 바지 차림인 것 같은데요. 그런 모습 일리노이주니까 그런 모습이 있고요.
애틀란타와 월스트리트저널의 일면 보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애틀란타의 일면에는 뭐 여러 가지 헌터 바이든 등등이 있는데 애틀란타 북부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최근에 막 일주일 사이에 지진이 많이 일어났다면서요.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는 이 정도 지진은 너무 작아서 우리가 잘 느끼지도 못하고 그거는 지진은 뭐 이 땅 깊이 이런 것과 진앙지와의 거리 다 연관이 있으니까요. 근데 조지아주 북부에 특히 이제 한국 분들이 귀넷 카운티에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애틀란타 그쪽 북쪽에. 그래서 레이크 라이너 그리고 델터는 조금 애틀란타보다 조금 더 서북쪽이죠. 서북쪽. 그래서 이제 이 귀넷 카운티에 많이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어제 자정에 오늘 자정인가요? 어제 월요일 자정에 진도 2.3의 지진이 일어났고 6월 7일에도 그 비슷한 지점에서 뭐 2.5, 2.1, 6월 3일에도 날튼 외곽에서 거기 이제 카투사 카운티네요. 조금 작은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러면 사람들이 작은 지진이 막 일어나면 흔히 하는 말이 비권이 오나 이거잖아요. 뭘 예상해야지 되는가. 뭐 기사가 제법 길던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게 아주 심각하면 제가 길게 말씀드렸을 텐데요. 강한 지진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과 인터뷰에서 그 소규모 지진이 상당히 흔하다고 합니다. 그쪽 지역에서 1년에 한 10번에서 20번 정도는 있다고 하거든요. 조지아주 공대의 지구물리학과의 앤디 뉴먼 교수의 얘기입니다. 좀 더 많은 지진이 올까? 전조일 가능성이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고 혹시 지진이 오면 어떻게 해야지 되지? 캘리포니아주에서 노스리지 지진 전후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우리가 연습하고 준비하고 집에 물도 놓고 프레쉬도 놓고 뭐 라디오도 놓고 했었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애틀란타 그쪽 지역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일면에 아주 시리어스한 뉴스를 많이 이제 전했어요. 여기에 가자지구 인질들이 구조됐대 어떻게 했는가 또 애플 이 얘기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일면에 이거 꼭 일면에 넣어야지만 돼. 그래야 사람들이 이걸 보고 뒤에까지 가서 보니까 라고 하고 노력을 한 흔적이 제가 너무너무 보여요. 일면에 작게 나왔거든요. 다른 중요한 사람들을 꼭 알아야지만 될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작게라도 일면에 넣은 것은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매미떼가 일리노이주를 이 벌레 왕국으로 매미 왕국으로 바꾸고 있대요. 지금 두 무리가 하나는 17년생 하나는 13년생 매미라는 게 땅속에 오래 있다가 잠깐 공기 보고 숨 쉬고 그리고는 전사하잖아요. 장렬하게. 매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시끄러운 거죠. 그 짧은 그 생애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러분과 인터뷰를 하는데 일리노이주에서 본인은 잔디가인데 최근에 뒷마당에 나가지를 못해서 잔디의 길이가 1피트 높이가 됐다. 도저히 나가자면은 또 그걸 막 매미를 사육해야지 되는데 하면서 나무에 전부 매미예요. 이거는 막 뭔지 그냥 딱 붙어 있어서 볼 수도 없을 그럴 정도거든요. 53세의 네일 니코스 씨, 시카고 교회의 다우너스 그로브에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엔지니어인데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할 수 없이 이제는 안 되겠다 하고 잔디 깎는 기계에 올라탔는데 겨울 모자 쓰고 안전하게 안경도 쓰고 긴 팔 타이트한 그런 바지 입고 그래도 매미떼의 습격을 받아서 뭐 옷, 안경, 귀 가까이의 그 소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라는 겁니다. 올해는 미시시피강 동쪽에 12개 주에서 매미떼가 얼마나 많이 출현을 했는데 일리노이주는요. 1803년 이후에 가장 많이 17년 된 매미 무리와 13년 된 매미가 이 정도면 17년이면 땅속에 가장 오래 있는 매미에 속하겠네요. 그래서 17년 된 매미 무리는 북쪽에서 오고 13년 된 매미 무리는 남쪽에서 온답니다. 막 이렇게 와서 땅에서 오래 있다가 딱 지구로 나오면 그 다음에 짝짓기를 하죠. 번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귀청이 터질 듯이 순매미가 운다고 하잖아요. 암매미를 찾는 거예요. 생긴 것도 뭐 어떤 분이 외계인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인간에게 혐오감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매혹적일 수도 있고 예술 프로젝트도 해요 실제로 아니면 사업의 기회로 삼아서 코리안 아메리칸 셰프처럼 음식으로 만들고 근데 의문은
얼마나 시끄러운지 한번 여러분들 제 말을 들어보시겠어요?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맛은 어떨까?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은데 어떤 지붕 공사를 하시는 분이 소음 측정기를 들고 근처 공원으로 가서 매미 소리를 측정을 했답니다. 아주 흐드러지게 있는 버드나무 근처에 가서 딱 쟀더니요. 가장 높은 수치가 110데시벨이래요. 이 110데시벨 정도 되면은 한 몇 피트 떨어진 곳에서 몇 피트면은 뭐 얼마 내 옆이잖아요. 자동차가 그 혼을 막 누르는 아니면 전기톱 소리 있죠? 그 정도의 소리라고 하거든요. 귀에 보호 장치를 해야지 되는 그런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일리노이주에서도 맥주에도 뭐 매미만 맥주, 아이스크림에도 매미 보이기도 하잖아요. 매미 피자, 매미 튀김, 코리안 아메리칸 셰프는 그런 거 내놨잖아요. 그리고 매미의 그 생애, 그 주기를 표현하는 칠막 작품, 뭐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있어 10인조 앙상블이 주말에 야외 공연에서 공연까지 했다고 하네요. 휴스턴은 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니 이 일리노이는 지금 매미 때문에 뭐 짧게는 3년에서 17년을 땅속에서 애벌레로 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는데 어쩜 세상 밖으로 나와서 그 삶이 그렇게 허망한가요? 한 2주일, 3주일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게 여름 한철에 아주 세게 매미가 나는 종족 번식을 하겠어 하고 우는 것이라고 하니까 아무리 진공 청소기 같은 소리가 나든지 열차 소리가 나든지 나는 그 매미의 허망한 삶을 그냥 내가 참아주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공 청소기가 한 70에서 90 데시벨이래요. 데시벨이래요. 그 소리 자체가. 자,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일면에 보도한 내용이고요. 잠시 뒤에는 애플이 요즘에 좀 초조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플이 그 애플 폰과 그 뭐죠? 아이패드를 연결하고 이런 것들이 17년 전이었는데 지금 뭔가를 해야지 되는데 애플이 프라이버시를 가장 생각하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오픈 AI한테 뭘 다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게 실용적이 될까 아닐까 하는 여러 가지 이것도 또 다른 기술 혁명입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그 애플이 얘기한 어제 이제 그 월드와이드 디벨로퍼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게 이게 이제 애플 자체의 어떠한 그 프로그램 자체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기사가 막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미국에서 또 세계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챗GPT를 만든 오픈 AI와 협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텍스트 메시지 같은 것을 스케줄로 우리 이메일을 적어 놓고는 이거 내가 새벽에 저 사람한테 보내야지 하면 밤에 자기 전에 스케줄링을 해 놓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은 위성을 통해서 텍스트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한국 분들이 이거 하는 것은 전화 앱에서 애플 앱에서 전화 통화를 이제 녹음을 하고 트랜스크립으로 되고 그런 거 처음에는 이제 한국어는 안 된다고 해요. 이건 뭐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무슨 뭐 포르투갈어, 광둥어 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오픈 AI의 챗 GPT와 협력을 해서 시리 등 앱에 인공지능을 추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데 시리, 이 보이스 비서잖아요. 비서에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주에는 조금 새로운 쌀쌀을 만들고 싶은데 말이야. 하면 이제 시리가 쌀쌀 웹사이트에 있는 것들 다 하고 그 다음에 오픈 AI, 그 챗 GPT가 얘기해주는 그것까지 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게 팀 쿡이 얘기하기를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우리의 핵심 원칙을 지키는데 핵심 원칙이라는 게 애플이 직관적이고 쓰기 쉽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통합적이고 사생활 보호 이게 조금 이상한 거예요. 사생활 보호가 고려가 되는 이런 부분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조나단 스턴이 얘기하기를 애플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뭐 여러 가지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애플이 뒤처졌잖아요. 그걸 이제 따라가기 위해서 따라간다는 것은 이제 더 많이 팔기 위한 게 목표겠죠. 애플로서는 뭐 이런 거 인공지능 더 이렇게 하고 하려고 해. 더 많이 팔려고 해. 두 개 다겠죠. 아무튼 두 개 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자체가 제품이나 앱은 아닌 거예요. 그런 그 서비스를 다른 인공지능과 연결을 해서 해주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올 가을에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뭐 이게 업데이트는 되고 올 가을에 이제 iOS 18인가요? 벌써 아이패드도 OS 18, 맥 그 세쿼이어 이런 데 이제 딱 이렇게 하게 된다는데 애플이 사실은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굉장히 이제 그 모든 것을 막아왔었던 이런 것이 사실인데 이렇게 점점 다른 것과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일론 머스크는 어제 얘기를 했잖아요. 아이 데이터를 오픈 AI에 다 넘겨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우리 회사 직원들 그 아이폰 못 쓰게 해야지 되겠어. 못 쓰게 하겠다라고 한 건 아니에요. 못 쓰게 해야지 되겠어 하고 위협하는 그런 정도. 삼성도 뭐 그게 대수야 뭐 이런 정도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데 애플이 사생활 보호라는 이런 오랫동안 지켜왔던 많은 것들을 약간 포기하면서 오픈 AI라는 본인들이 가지 못한 것을 향해 가는 것. 이게 성공을 할지 성공을 하지 않을지 굉장히 그 중요한 거고요. 해서 아이폰과 17년 전에 아이폰과 아이패드 연결하고 맥북과 저도 세 가지를 다 쓰는데 굉장히 편하거든요. 특히 뭐 전화기 같은 거 집에서 어디다가 놨을 때 딱 여기 와서 보면은 뭐 너무 쉽게 뭐 나이 찾기로도 찾아지고 전화도 그냥 전화기 저기 있는데 여기서 컴퓨터에서 받으면 되고 너무너무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뭔가 이 아이폰과 인공지능을 연결을 시켜서 또 불꽃을 일으킬 수 있느냐. 오늘 현재로서는 투자가들은 뭐 꼭 그렇게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애플이 지금 내놓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보통 사람들한테 필요한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리고 하나를 더 짧게 전해드리자면은 짧게 전해드려야지 되겠어요. 소수민족 그로서리 스토어라고 부르지 마세요. H마트, 99 렌치, 뭐 이게 꼭 코리안 아메리칸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인도계라든가 이런 소수민족이 하는 처음에는 맘앤팝으로 시작했다가 H마트도 마찬가지로 아주 전국적인 체인으로 확장이 돼서 미국 사람들의 식습관을 바꾼다는 겁니다. 입맛도 바꾸고 어떻게 먹는지도 바꾸고 해서 라면을 신라면을 소개를 하고요. 이 농심의 그 마케팅의 전문가를 뭐 몇 번이나 인터뷰를 했어요. 신라면이 1년에 5억 봉지를 미국인이 산답니다. 그리고 빨간색과 검정색 포장은 피할 수 없는 느낌. 이거 블랙 그거보다 오리지널이 더 맛있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뭐 아무튼 틱톡 같은 데도 인기 영상 필수품이 됐고 30년 전에 미국에서는 이런 누들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로서리 스토어에 없었는데 케빈 장 농심 마케팅 이사가 하신 얘기입니다. H마트도 그때는 작았는데 퀸즈, 우드사이드에만 있었는데 70년대, 80년대 이민이 늘어나면서 이제 이렇게 한국 스토어도 커졌고 인도, 대만 이렇게 체인 스토어가 되면서 이게 굉장하다는 거예요. 이게 H마트는 샌프란시스코에 3,700만 달러를 주고 전체 쇼핑센터를 샀나요? 뭐 아무튼 그런 얘기들도 쭉 하면서 이제는 틈새가 아니라 문화 현상이다. 그리고 한인마켓에 가면 소셜라이징을 많이 하잖아요. 뭐 심지어 홀푸즈의 부사장도 이런 분위기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시아 그로서리 스토어가 없으면은 주류 시장 진입이 어렵다. 뭐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아시안 이 그로서리 스토어에 와서 백인들이 뭐를 사야 될지 막 적는 것도 보이고요. 대형 그로서리 스토어도 뭐 H마트인데 가면은 한인 아닌 중국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인구들도 많이 오잖아요. 그것은 한인타운에는 한인들이 많지만 아예 H마트 같은 경우는 사업 전략 자체를 에이시안들이 적은 곳에 가서 먼저 거기에 기둥을 박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에이시안 뭐 사려고 하면 그 H마트 같은 데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소수인종 마켓에는 뭐 중국어하고 영어로 같이 한다던가 H마트 같은 경우는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표현을 한다던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맨 마지막에 인터뷰를 하는데요. 에이시안 마켓에서 내가 딱 가면 내가 그 마켓의 여왕이 된 것 같다. 백인들이 와서 뭐 좀 혼란스러워하고 우물쭈물하는 거 보면은 왠지 또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맛도 있대요. 그런 얘기를 하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이고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들여서 오래 준비를 했었는데 그걸 다 못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연방 대법원의 역사학회에 만찬이 있었는데 한 여성이 카톨릭 보수주의자로 가장을 하고 다큐멘터리로 이를테면은 녹음을 한 겁니다. 연방 대법원장과 사무엘 얼리또 대법관 요즘 뭐 기 거꾸로 세운 바로 그 사람 등등과 이제 이렇게 뭔가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사무엘 얼리토가 이 사람이 보수적인 사람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본인의 속내를 드러낸 겁니다. 말하자면 미국은 신을 믿고 완전히 그 경건한 신정 국가 쪽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계속 싸워야지 된다. I agree, I agree. 이제 그 여성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나라를 신의 나라로 만들어야지 된다. 동의한다, 동의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같은 말에 대해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I don't know if that's true. 그게 뭐 사실인지 I don't know라고 얘기를 했고, 또 대법원장의 와이프는요, 지난번에 기에 대해서 막 논란이 일었잖아요. 그런 논란을 일으킨 사람에게 나는 복수할 것이라고. 지금 당장 복수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복수는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 아들에 대해서 그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고 항소를 하게 된다 할지라도 사법 절차를 존중한다. 이번에도 역시 사법 절차를 존중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강혜신이었습니다.